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 군함 건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늦게 새벽까지도 그냥 문자 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콕 집었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를 콕 집었어요. 일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정말 초초대박의 군함 건조, 그리고 뭐 미국 군함은 기본적으로 한 척에 2조 원 다 넘으니까 초초대박 군함 건조가 주문이 올 듯한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96대를 발주한 폴란드가 8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해병대는 F-35B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 실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무려 96대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아파치 조기 전력화를 위한 워밍업 차원에서 미 국방부와 8대의 아파치 가디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미국의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을 파견해 운용 교육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의 골칫덩이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 공군과 보잉이 신규 생산된 4대의 페가수스 중에 2대에서 심각한 균열을 발견해 해당 기체의 납품은 물론 기존에 운용 중인 89대 전량에 대한 비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공중급유기 전력화는 또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구형 시킹 해상작전 헬기를 이용해 대한미사일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소형 함정이나 수상 드론을 잡기 위한 단거리 대한미사일부터 중장거리 대한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미사일에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상전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이러한 유형의 장비와 전술이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운용 중인 오리온 시스템을 흑해 해상 초계 임무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 시스템의 감시정찰 시스템과 무장을 활용해 흑해 우크라이나 무인 수상정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의도인데, 러시아에서 오랜만에 현명한 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F-35B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초기 실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큰 개조 없이 미티어 2발과 암람 2발을 F-35B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실험인데, 이번 통합 실험이 마무리되어 미티어가 F-35B의 표준 공대공 무장으로 운영되면 이 전투기의 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아파치 96대를 계약을 했어요. 24년에. 그런데 28년에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8년에 첫 기체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폴란드는 지금 마음이 급하죠. 우크라이나는 종전할 것 같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죠. 러시아의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폴란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 96대나 되는 이 고급 공격 헬기를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96대가 28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작전에 투입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육하죠. 뭐 정비 교육하고, 뭐 조종사 교육하고, 뭐 운영 교육하고, 이런 거 하려면 또 1, 2년 걸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부터 8대를 임대해서 3억 달러를 주고 8대를 임대해서 그 사이에 조종사, 그리고 정비사 등 운용요원들, 무장사 다 있죠. 그리고 부대 창설, 뭐 이런 거 미리 좀 다 해놓자 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뭐 드론으로 인해서 공격헬기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지금 이 밀-24 하인드 공격헬기로 샤히드 136 같은 자폭 드론 요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헬기는 이
중대형 자폭 드론이 존재하는 한 이 공격 헬기는 그 중대형 자폭 헬기의 그 드론에 대한 요격 방공용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죠. 뭐 이것도 자폭 드론에 대한 방공용으로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지금 89대 실전 배치를 해놨는데, 이번에 만든 4대가 있어요. 그 신형으로 또 4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2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아니, 지금 비행도 안 한 새 건데 뭐 시험비행이야 했겠죠. 거기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뭐 동체나 아니면 동체와 날개 연결 부위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균열이 발생했다. 더 이상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안전상의 큰 문제가 생긴 균열을 발생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잉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전 배치된 89대 전략에 대해서도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건데, 자, 이걸 또 대량 도입하는 일본은 또 걱정이 좀 크겠습니다. 자, 인도가 이렇게 시킹 헬기에서 뭔가를 떨어뜨리죠. 바로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대한 미사일인데, 이걸 가지고 수상 자폭 드론을 공격하는 이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 뭐 제대로 된 유도 장치가 없는데, 그럼 헬기는 일단 특정한 지역으로 어딘가로 쏴라 라는 그 방향성만 딱 잡고 그 지역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종말 단계에서 데이터링크로 다른 뭐 어떤 그 조기 경보 자산에서 데이터링크로 유도를 딱 해줘서 타격을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뭐 데이터링크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사거리들이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 헬기나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보다 이 탑재하고 다니는 이 미사일의 이 공격 사거리가 훨씬 길죠. 이를테면 인도는 브라모스, 이게 이제 앞으로는 800에서 900km까지 사거리에 연장됩니다. 근데 800에서 900km 어떻게 유도해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조기 경보기가 딱 유도를 해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테스트해 나가고 있는데, 인도보다도 우리가 뒤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빨리 CEC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러시아가 이렇게 중고도 무인기, 요게 MQ-9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들의 주장으로는, 러시아 주장으로는 대전차 미사일 12발에서 16발까지는 장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 비행 거리가 아주 짧아지겠죠, 시간이. 자, 이거 가지고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자폭 드론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드론 시대에 굉장히 그동안은 뭐 정말 황당한 그런 정책들을 러시아군이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발표했네요. 제가 뭐 러시아 편드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한국 해군 전부 사람만 자꾸 태우려고 하는데, 우리도 MQ-9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그 해상 초계를 좀 상당 부분 분담시켜야 된다. 뭐 아무리 비싼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라 하더라도 8시간밖에 작전 못해요. 왜? 사람이 타니까. 사람은 8시간 이상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MQ-9 같은 경우는 36시간씩 쫙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우리 해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물어보면 카이에서 개발하는 무인기가, 또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는 무인기가 그 정도 덩치가 안 된다. 그래서 국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아니 뭐 일본은 무인기 못 만들어서 지금 MQ-9 도입했겠습니까? 급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은 도대체 급한 게 없다. 전쟁은 절대로 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하는 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자, 미 해병대가 이 F-35B 전투기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이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수직이 착륙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또 무게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할 수 없죠. 1,000파운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암람, 또 공대공을 하면 암람 4발이죠. 그 중에 1,000파운드 폭탄 들어가는 그 공간, 여기 안쪽에, 날개 쪽, 뚜껑 쪽 말고 안쪽에,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 거죠. 암람은 한 100km 날아가는데 미티어는 최대한 300km 날아가죠. 그러니까 스텔스에다가
300km를 날릴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가졌다. 와, 엄청나게 무섭죠. 이제 이 테스트를 하는데 뭐 큰 개조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F-35에 미티어 하면 그냥 뭐 청주에서 딱 뜨자마자 그냥 뭐 수도권을 쓱 해서 북한 전역을 다 때려버릴 수 있는 공대공으로 이제 이런 능력 우리도 가지게 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미 해군 장관이 우리 한국 조선소를 딱 언급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 해군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존 펠런 후보자에 의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전투함 준비 태세 문제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관심이 더 높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협력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전투함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 등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심야 시간대, 특히 새벽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성토하고 있다고 존 펠런 미 해군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펠런 후보자는 지난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해군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녹슨 배나 부두에 묶여있는 배에 대해 자주 묻는다라며 대통령은 심야 시간대에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도 종종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 군함의 상태에 대해 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펠런 후보자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몇 척의 미 해군 군함 사진을 공유되는데요. 사진 속에는 처참한 녹으로 뒤덮인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과 사전 배치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펠런 후보자는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아직 해군 장관으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대통령이 제기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건함 능력이 미국의 건함 능력을 압도한다는 미 해군 정보국의 보고서는 물론 미국의 건함 인프라가 정상적인 건함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버거운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 정보국의 제안대로 동맹국과 건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펠런 후보자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 내 건함 인프라를 둘러볼 것이며 우리 정부와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건함 협력과 이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적인 단결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와, 듀이라는 배입니다. 한 번도 105번, 105번이면 이거 배 거저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사진이에요. 그것도 여기가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입항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모습인데, 그럼 싱가포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미군구나, 뭐 저래? 이거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망신스럽기도 하죠.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수리할 시간도 없이 돌린 거고, 또 미국은 정비, 수리할 조선소도 잘 없죠, 지금. 건함 능력이 워낙 안 되니까. 그래서 존 펠런 해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상원 의원들이 마구마구 질문하는 겁니다. 그 대책 있냐? 라고 질문하는데 이 펠런 후보자가 사실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밤이고 새벽이고 나한테 문자 보낸다. 어디서 이제 이런 사진만 참으면 야, 이 배 괜찮냐? 이 배 이거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항해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존스법이라고 있죠. 그 존스법은 미군 군함은 코스트가드 경비함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그것도 또 민주당이 또 더 강화시켜서 이 지분이 절반 이상이 미국인이 소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품까지도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 부품까지 어떻게 미국 생산해요? 그렇게 바꿨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외에는 군함을 생산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연간 11만 톤밖에 건조 능력이 안 돼요. 조선소 다 합쳐도. 그런데 11만 톤 해봐야 항모 한 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선소에서 11만 척이라고 하는 것은 11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하는 이 도크, 건조하는 도크, 이 도크의 능력입니다. 근데 건조해야 되는 도크에 수리하러 들어가면 건조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동맹국에 맡기겠다. 존스법에 거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MRO 사업을, 수리 사업을 작년부터 우리 조선소가 수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건조까지도 동맹국에 맡기자, 이제 이건 겁니다. 그래서 미 상원에서 건함법 만들어서 존스법을 무력화시키는 건함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 펠런 장관 후보자가 한화오션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에 회사를 인수한 거 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과 우리는 한국의 한화오션, 뭐 그런 회사들과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펠런 후보자에게 야, 이배 괜찮냐? 하고 링크한 구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카톡 보내가지고 야, 이거 괜찮냐? 이거 움직이냐? 이거 이랬어야 되겠냐? 라고 했다라는 건데, 워싱턴 챔버스라고 하는 사전 배치함이에요. 여기 이제 군수지원함인데 여기 많은 물자를 싣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바로 그 배인데, 우리나라에도 가끔 들어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 해군의 군함 건조를 이제 동맹국,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펠런 후보자는 한국에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이사청문회에서 건함 능력 비교,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이만큼 있고 미국은 여점 하나 딱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월말에 오죠. 오면은 대통령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가결이 되어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 그럼 최상목하고 뭐 이야기해서 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으로. 미국 군함 한 척에 기본 2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뭐 지금 수백 척을 찍어낼 겁니다. 그거 전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왜?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지스 전투체계, 이지스 레이더, 이 모든 것에 엄청난 보안이 필요하죠. 그런데 USB 그냥 뭐 중국으로 들어갈지 북한으로 들어갈지 어떻게 하냐? 라는 신뢰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이 엄청난 황금 노다지를 우리 조선소들이 못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가 따내야 되겠다. 자, 조선소에 민노총, 금속노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금속노조도 있죠. 노조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수당도 많이 받고 하죠. 이번에 현대제철이 회사는 망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수천만 원 내라. 아니,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을 주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회사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조선소들이 이만큼 많은 수주를 하면 성과급이 당연히 생기겠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권 이 북한의 지령을 얼마나 받은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탄핵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보다, 나의 수천만 원의, 매년 수천만 원의 이익보다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지령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씀을 듣는, 이 말을 듣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민노총, 금속노조.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